김재훈 회계사님과 이제 호주 세금과 관련해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현직 회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한국과 비교를 해서 호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그런 게 없어서 세금적으로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님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는 게? 네, 맞습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그 차이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인 죽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이제 살아있는 자연인한테 이제 받았을 때 타인에게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 이게 호주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회자가 많이 됐던 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상속세를 냈다. 12조 원 정도 됐다고 12조요? 네, 12억이 아니고 아이고. 네, 호주에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속세를 냈을까요? 아니 없겠죠. 왜냐면 상속세, 증여세가 네. 없다고 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가정이 좀 필요한데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속받은 재산이 주식이었고 다 상속을 받았는데 그 주식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속세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 세법에 맞춰가지고 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주식을 팔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처럼 상속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호주 부동산이 이제 뭐 세금적인 면에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다. 네, 똑같이 부동산도 만약에 받았을 때 받은 시점에서는 굳이 그거를 이제 내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상속 받았을 때 또는 증여 받았을 때 원 취득자가 그거를 구매했던 금액이 있을 텐데 그 구매 금액과 팔았을 때 그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그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그 부분은 납부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또 하나 나왔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게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호주 부동산을 하는 사람한테 네. 굉장히 엄청난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그게 정확하게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도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그 이유가 이제 호주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독특한 제도인데 임대소득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본인이 렌털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마이너스예요. 본인이 벌어들이는 다른 급여소득과 합산이 돼서 이거를 텍서블 인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얼핏 생각하셨을 때는 렌털 인컴이 있는데 이거 왜 마이너스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투자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대부분은 론을 많이 이제 받으세요. 이자 부분이 꽤 크거든요. 100만 불 론을 받았다. 근데 4%의 연간 이자라고 하면은 4만 불 정도가 되잖아요. 네네. 그 4만 불 정도의 이자 비용이 공제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호주에서 이제 특별한 제도이긴 한데 그 감가상각,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을 또 클레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와 감가상각 또 렌트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산을 하면은 가끔은 그 비용이 렌트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소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손실이죠. 마이너스. 네. 이 마이너스가 웨이지나 다른 인컴이랑 합산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부분 때문에 텍서블 인컴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절세를 할 수 있다. 네, 고소득자분들은 이런 렌털 프로퍼티가 하나만 또 있지 않으시고 2개, 3개 이렇게 있으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이제 배가가 되는 거죠. 다 그러겠네요. 네네. 고소득자일수록 이런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사실은 없는 어떻게 보면 호주만의 그 거의 유일한 어떻게 혜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급여 받으면서 부동산은 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세금도 감면이 되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왜 마이너스인데 이제 왜 그 부동산을 렌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렌털 인컴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네거티브 기어링을 통해서 절세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더 큰 목적은 제가 들은 바로는 한 호주 부동산은 10년에 최소한 최소한 2배는 오른다.
오른다. 오. 네, 최소한 2배는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만약에 그 집을 1밀리언에 구매를 했는데 10년 뒤에 2밀리언에 판다면은 그렇게 그 렌털 인컴이 마이너스라도 거기서 세금 절세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그 10년 사이에 1밀리언이라는 그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돈이 생기는 거죠. 네, 생겨서 그거를 이제 개인을 얻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부동산을 구매를 자꾸 하시는 거고, 투자 부동산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부동산의 이제 밸류가 올랐기 때문에 밸류가 오른 만큼 또 론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 여력 부분만큼은 또 론을 받아서 이제 다른 투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호주에서는 가장 흔하게 이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세와 이제 재산 증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죠. 와, 대박이네요. 실제로 회계사님 고객들 중에서 그렇게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네. 최대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받나요? 그 고객님 중에서. 투자 부동산이 한 4개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전문직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거티브 된 부분이 한 4만 불? 뭐 이 정도 되면은 2만 불 정도 되는 거죠. 와, 근데 진짜 이건 대박이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호주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뭐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뭐 네거티브 기어링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언뜻 듣기에도 상당히 이게 부동산을 내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세무사나 회계사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걸까요? 렌털 인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비용 공제 항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혼자 하기는 좀 버거우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제 항목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회계사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파는 시점이 또 있으실 텐데, 구매했을 때의 가격과 이제 파는 시점의 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다르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올라 있을 거고, 그 프라핏을 보신 상황에서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것을 호주에서는 계산을 해야 돼요. 자기가 취득한 금액과 나중에 팔 때 그 차익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50% 감면받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하기는 매우 버겁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회계사 또는 전문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텍스 리턴 이번에 할 때 재택근무 세금 공제 혜택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기름값, 유류세와 같은 경우는 통근을 제외한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운송업자들일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기름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차량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본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워크 릴레이티드 카 익스펜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제 네. 그 항목에 차의 감가상각비, 기름값, 뭐 거의 차 관련된 레지라든지 보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방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통금 비용은 공제 항목이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거는 그 부분은 ATO에서는 이게 프라이빗하다, 너의 사적인 용도라고 보고 공제 신청이 불가한 부분이지만, 직장을 가서 직장에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출장을 간다거나 물건을 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위해서 또 출장을 간다거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컨스트럭션 하는 분들이 작업하는 현장에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이제 공제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세무사님, 회계사님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자동차 관련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업무 성격상 항상 이 무거운 어떤 툴이나 부피가 큰 거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 회사에서 다른 고객 미팅이나 뭐 워크 사이트를 가기 위해서 간 비용은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았어야지 된다. 네, 비용받지,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게 사실은 컨스트럭션 워커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비용 공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특히 컨스트럭션 뭐 카펜터라든지
뭐 타일러라든지 페인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현장 가실 분들 그 다니실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그런 직종들이 한인 교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종사하시는 맞아요. 직종들이잖아요. 한인 교민분들 중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따로 영수증이나 제출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텍스 리턴 할 때 그 클레임을 하려면은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니폼을 구매하셨다. 그러면 그 구매한 영수증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금액들이 아주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실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ATO에서는 300불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네가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지출을 했으면은 그걸 인정을 해줄게 하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0불 이하의 유니폼이나 이런 작업복 같은 거를 사신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클레임 항목에 이제 넣으실 수는 있고요. 근데 보통은 그 금액이 넘을 때는 이제 반드시 영수증이 있으셔야지 되고 세탁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유니폼을 가지고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클리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외부에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은 없지만 ATO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작업복만을 빤다고 했을 때는 한 번 돌릴 때 뭐 1불 다른 빨래와 함께 했을 때는 50센트를 이제 회당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로직에 의해서 대략 일주일에 빨래를 4번 정도 했는데 거기에 작업복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이만큼 클레임을 한다 하면은 그 금액을 실제로 이제 본인이 작업복 그 클리닝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제 포함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게 건당 300불이한 거예요? 모든 텍스 리턴을 통틀어서 300불까지는 네가 영수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300불까지는 네가 실제로 지출을 했다면은 오케이 인정. 이번 코로나 기간에 일을 못해서 센터링크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받은 것도 수입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디자스터 페이먼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코비드 19 디자스터 페이먼트가 있고 팬데믹 리브 디자스터 페이먼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ATO에서 정한 거는 코비드 19 디자스터 페이먼트는 넌 텍서블이에요. 아예 포함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팬데믹 리브 디자스터 페이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텍서블 인컴에 포함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그 인컴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스테이먼트 같은 것들을 줄 거예요. 텍스 리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회계사님께 신청을 하면은 평소보다 더 빨리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요. 똑같이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하면은 그 텍스 신고 기한은 좀 연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내년 5월 15일까지 이제 연장할 수는 있지만 신고가 들어가서 프로세싱 되는 거는 ATO에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처리가 되시고요. 그 디덕션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회계사 비용도 같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이제 장점인 거죠. 호주 뉴스를 보다가 세무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텍스 리턴 할 때 최적의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ATO의 이제 인플로이어가 고용주가 다 이제 세금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싱글 터치 페이롤이라고 하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이 7월 14일 정도예요. 그래서 7월 14일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인플로이어들은 그 직원들의 인컴 정보와 그리고 위드홀딩 정보를 다 ATO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은행들도 이제 고객들의 어떤 디비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자 정보를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기가 한 7월 중순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중순 이전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텍스 레디가 안 됐는데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만약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수정 신고를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ATO가 이제 그거를 딱 눈치를 챘어요. 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랑 틀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7월 말 정도부터가 가장 이제 하기 좋을 때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 신발 가게에서 일하는데 근데 회계팀이 7월 10일인가 그때 일괄적으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 ATO에 관련 내용을 다 전달했으니까 이제 텍스 리턴 해도 된다 이렇게 떴어요. 맞아요. 보험사에서도 스테이트먼트 나온다고 그거는 7월 며칠이었지? 아무튼 9일인가? 그때 완료되니까 그 이후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중순부터 하라는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 ATO의 자료와 매칭을 했을 때도 이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이제 텍스 리턴을 시작할 좋은 시기인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 분들도 굉장히 이제 궁금하시던 분들이 오늘 이제 두 가지 영상으로 많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 영상의 밑에 댓글로 거기다 이제 달아주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또 답변을 달아가지고 도움이 이제 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진짜 감사하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김재현 회계사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